네, 오늘은 반항적인 아동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의견이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죠. 부모님이 보았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의 생각과 달라서 이런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을 다 반항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부모님이 느끼시기에 정말 이 아이는 항상 사사건건 부모님이 이렇게 A를 제안을 하면 A가 아닌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은 마음의 수고로움이 있다거나 관계상의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드러나는 관계일 때 좀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 어떤 문제 행동, 그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항 장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반항이나 저항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화된 그런 아동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반항을 많이 보이는 반항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요, 대체로 부모에게만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반항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있는 대상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어른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를 갔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교사, 여러분들 이 검사 같은 걸 할 때 어른이 내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런 것들 검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이제 내 동료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하고는 관계가 괜찮은데 좀 윗사람 그러면 좀 약간 긴장되고 위축되고 윗사람이 뭔가 좀 권위적으로 나오면 마음에 이렇게 저항감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 부모님 중에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좀 윗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반항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감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없이 여러분이 긴장이 되고 얼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 또는 성인, 자기에게 이렇게 또는 저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약간 좀 저항감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랑 관계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싫은지 그런 거 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전반적이고 맹목적으로 반항을 보이게 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른과 말다툼을 자주 하죠. 이게 우리 언쟁 잘 붙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난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내놓기에 바쁜 그런 어떤 성격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내가 싫은가 또는 내가 신뢰가 안 되나? 왜 엄마가 말하는 거에 사사건건 말대꾸지? 왜 자꾸 이렇게 말로 다투려고만 하지?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면 이런 문제 행동들로 자꾸 이런 문제 행동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피드백이 올 때 여러분들이 참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도 씨름하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이 반항적인 심리를 어떤 식으로 일상 가운데 표현을 하냐면 그냥 사소한 규칙, 모든 이렇게 필기도구는 필통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일부러 보란 듯이 하나씩 이렇게 필통에 안 넣고 이런 규칙을 어기는 거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정리하는 거, 이렇게 또 제자리에 모든 것들이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도했던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안 하고 또 뭐 제 시간에 오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늦고 싶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도 주변을 서성이다가 꼭 늦게 도착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사소한 규칙의 위반을 통해서 그 묘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수업 시간에 방해될 정도로 자꾸 질문을 하고 따지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반항과 저항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도전적인 태도, 선생님 틀렸어요. 엄마 아빠가 틀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하자, 제 시간 안에 하자, 이런 것들의 지시에 또 저항하기 위해서 빈둥거리고 꾸물거리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혼자 못해서 뭔가 엄마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귀찮게 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우리 아이가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고 보니까 반항적인 아이에 속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런 어떤 저항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렇게 그 일반적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 아래서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고 부모의 강제에 순종함으로써 억제되어지고, 가장 큰 원인이 이 억압에서 오는 거죠. 통제와 억제, 강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요되어지는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아이가 따르는 것이 통제와 억제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요. 안 따라오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마치 이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저항 행동을 할 어떤 여지들을 논리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논리로 어른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한테 내가 왜 이걸 안 해도 되는지를 설득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마음에 이런 준비들을 자꾸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지? 그게 뭐가 있지? 이런 걸 찾다 보면은 통제하는 사람의 그 통제를 포기할 수 있는, 또는 그 통제를 그만하게끔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자꾸 이렇게 저항을 보이게 되고 따지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이런 식의 언쟁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통제와 강제와 억압을 많이 받고 그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부족했던 거는 자율성이었죠. 너가 한번 너 스스로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못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뭐랄까 이렇게 자율성이 부족해서 뭐든지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떠한 것들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이 싫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키는 거에 반대로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어른이 시키는데 그것이 어른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이 시켰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서 나의 의견을 내놓고 조율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조율된 어떤 지시사항을 줬을 때 그걸 또 따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기 의견과 그게 반하다고 표현을 해서 이걸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 어떤 조율이 불가능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통제적이고 지시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을 때에는 내가 따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어차피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어.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전혀 자기 의견이 없이, 독립된 자기 의견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이런 식의 분위기, 이런 식의 관계에 너무 싫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내 멋대로 해보고 싶어. 잘 안 돼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걸로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않겠어. 내 뜻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왜 반항을 해야 되는지도 목적을 모르겠는 반항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야단을 이렇게 치거나 매를 드는 경우, 예, 이런 것들 사실 아이 한 번은 좀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반항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저희가 가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제도 다루게 되겠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판단이 여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막 그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아이의 감정이 지금 막 치달아 오르고 이렇게 할 때는 그 감정을 너무 이렇게 다른 감정으로 순식간에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이들의 어떤 논리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부모에게 저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아이도 부모님 맘대로 자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두 화가 나 있는 부모 자녀가 이렇게 대치가 딱 되어 있을 때에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야단을 쳐서 이거든 저거든 결정하려 하거나, 매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든 저거든 결정되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강제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너도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아빠도 이거에 대해서 너가 이게 너무 싫으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떨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런 반항적인 아이에게 어른의 훈육과 이렇게 리드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항적인 아이들이 형성되는 그런 원인들을 보니까, 강압적인 거, 아이의 욕구를, 아이의 어떤 자기 결정을 너무 많이 억압해 왔던 거, 그 다음에 뭔가 적절치 않게 아이들이 움직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과혹하게 아이를 혼냈나, 아니면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매를 들거나 하는 식의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반항 기질이 점점 이렇게 정말 싸게 올라오는 것 같이 더 강하게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죠. 반항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저항감이 세고요. 그리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자존심도 이게 상하기가 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식의 어떤 기질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훈육을 할 때에는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이와 관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양육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걸 왜 나한테 시켰지? 그 시키는 사람의 의도가 나에 대한 어떤 뭔가 고민이라든지 나에게 유익한 거에 대한 적절한 고민 끝에 그런 것들이 지도가 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아이들이 자기의 취향이 아닐지라도 그냥 믿고 한번 따라가 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항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뭐든지 어른들은 자기 멋대로야 라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제안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무엇이 규칙인지 명료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핸드폰 갖고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과 다투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시간 제한할 거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런 안 사용할 때는 어떻게 이걸 두기로 할지 우리는 결정하고 그건 지킬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분명한 지시를 하면 아이들은 그게 힘든 일이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게 반항적인 아이가 이런 핸드폰 문제로 부모님하고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규제하는데 너는 너무 핸드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집에 오면 핸드폰 엄마한테 갖다 주고 저녁에 1시간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큰아이한테는 중학생 큰아이한테 이제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둘째 아이는 뭐 핸드폰으로 엄마 핸드폰으로 뭘 검색하기도 하고 그걸로 뭐 이렇게 게임을 잠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고 동생은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중학생이고 너의 핸드폰이 있고 지금 동생은 자기 핸드폰도 없고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공부가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 왜 너도 이때는 그렇게 핸드폰 많이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규칙을 제공하면 이게 뭔가 어렸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썼는지 그거는 기억은 안 나고 일단 동생하고 나하고 다른 잣대로 뭔가를 통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1시간만 핸드폰을 하기로 막 결정을 해놓고도 부모님이 여기저기 신경 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한테 핸드폰 한번 이렇게 1시간 주는 거 또 1시간 있다가 도로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어떨 때 잊어버릴 때는 막 2시간도 허락했다가 어떤 때는 또 오늘 너 말하는 투가 마음에 안 든다. 너 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핸드폰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에도 없던 어떤 그 뭔가 조건을 들면서 핸드폰을 줄 때도 있고 핸드폰을 막 지나치게 허용할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핸드폰 규제에 대해서 규칙을 제공한 부모님의 규칙 제공이 굉장히 비일관적이고 그리고 불분명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요. 가끔 왜 그 아스팔트 새로 이렇게 도로 포장하는 데를 가보면 이제 가포장 상태에서 여기는 중앙선이고 여기는 이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선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차선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선을 확실하게 그어놓은 것보다 이런 차선 표시를 임시로 하기 위한 테이프를 붙였을 때는 차선 표시가 그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차선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제 포장도로를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남의 차선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런 도로를 좀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신경도 많이 썼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또 예민해지고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 빨간불, 파란불의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중앙선, 차선 변경 가능한 선들, 가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한했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또 넘고 싶어도 못 넘는 선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행동 규제를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분명한 중앙선, 분명한 어떤 신호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측도 하면서 자기 행동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런 어떤 그 밤늦은 시간에 가다 보면 이런 깜빡등이 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도 되는 건지 가면 안 되는 건지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때 그리고 중앙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고 잘 지켜야지 이거를 모두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게 되죠. 운전할 때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럴 땐 되는 거고 이럴 땐 안 되는 거고에 부모의 머릿속에 있는 규칙 체계가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엄마 아빠가 뭐에 대해서 된다고 할 거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이가 일관성 있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도 그렇게까지 짜증날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분 따라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또 큰 애는 되고 작은 애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뭔가 불분명하거나 비일관성 있는 그런 규칙을 강압적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거기에 대한 불만과 이런 어떤 신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항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규칙적으로 우리 아이의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가. 내가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규칙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안을 해서 아이랑 나랑 이렇게 우린 그러면 이렇게 지키기로 해 라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반항적인 아이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셔서 커봐, 넌 한다 그러고 너가 지킨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란 듯이 아이한테 경험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깨웠더니 맨날 이렇게 엄마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너 혼자 일어나 봐. 그랬더니 이제 못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하고 이럴 때, 커봐, 내가 너 안 깨우면 너 혼자 못 일어나잖아. 깨워주면 짜증내고, 혼자 일어나라 그러면 못 일어나고, 너는 혼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일단은 이제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자율성 있게 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깨워주는데 너가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 엄마도 마음이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혼자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내일부터 너 혼자 일어나라 그러면 너 알람도 못 듣고 혼자 못 일어날 테니까 알람을 3개를 해보는데 그래도 못 일어나면 엄마가 깨우러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너가 혼자 일어날 수 있으면 이제 엄마가 안 깨우고도 너가 잘 일어날 수 있겠지. 점진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존적인 행동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그 과정을 부모가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변화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제시하는, 또 선생님이 제시하는 어떤 규칙들이 결국 내가 독립적으로 더 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좀 긍정적인 행동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지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좀 칭찬도 제공을 하고 해서, 아이가, 이 반항적인 아이가 많이 들었던 거는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그 안에서도 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찾아서, 어떤 행동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 아이한테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만족하는 어떤 좋은 행동의 수준이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좋은 행동의 좋은 행동의 어떤 시작점을 이분들이 발견 못 한다는 것도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지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점진적인 변화들을 보이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유치원까지 이제 오늘은 이 티셔츠에 이 바지 입고 유치원 갈 거야, 이런 거 쭉 하시다가 초등학교 가서 많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하고 환경도 다르죠. 아이도 많이 자랐고 자기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많이 컸으니까 너가 이제 알아서 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옷장에 가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 부적절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화려한 막 생일 파티에나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치마와 그런 어떤 블라우스를 막 껴서 예쁘다고 입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렇게 입고 학교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너가 이제 학교에 가서 입을 만한 옷을 너가 입고 나와봐,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그동안 엄마가 다 제공했던 옷만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 대로만 100%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옷을 입다가 한꺼번에 자기가 모든 거를 다 결정해야 되는 갑작스러운 어떤 이 도전 앞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왜 이런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장소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의복보다는 그냥 보기 예쁜 거 이런 거 찾아서 너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라고 했으니까 입고 나왔는데,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너 그렇게 입고 학교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옷을 골라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옷 입는 거구나, 응? 알고 보고 배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애가 판단을 못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는 좀 답답해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면박을 아침부터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선택에 대한 기회를 준 건 좋은데요. 이 아이가 선택의 기회를 줘보니까 아직은 선택을 이렇게밖에 어린아이 수준으로밖에 못하는구나 했을 때 너 그렇게 입었냐. 그냥 학교에 갈 때 그것도 예쁜데 오늘은 학교에 가서 뭐뭐 해야 되니까 청바지를 입었으면 좋겠고 요 바지를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게 어울리게 지금 너무 얇지 않은 걸로 티셔츠 너가 여기 중에서 골라봐.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으로 이거 여기랑 예쁘네. 넌 오늘 어떤 거 입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결정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래 옷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양말도 결정하고 신발도 결정하고 이렇게 어떤 선택에 이런 어떤 능력이 점점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도와주는 게 자율성을 길러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항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 맘대로 해봐. 또는 부모 맘대로 하거나 아이 맘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거나 아이가 맘대로 했을 때 넌 그것밖에 결정을 못하니까 내가 결정해 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소 게임처럼 부모님이 결정하거나 애가 맘대로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그런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에 부모와의 어떻게 보면 협조 관계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무언가를 조율해가는 어떤 관계에 대한 실패로 이런 어떤 반항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더가 아이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좀 지도를 해가시면서 일관성 있고 분명한 어떤 규칙들을 제공하고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조율된 규칙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제공을 하면서 아이랑 대화로 이런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리드를 해갈 때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성도 성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반항적인 아이들의 이런 반항 행동의 원인,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